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책임근제 기본이론반 강의를 맡고 있는 강효선이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우리 또 동영상 강의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반갑습니다. 자, 제 소개는 그 책 앞에 이제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이제 기본이론반 강의를 한 달 좀 앞당겨서 하고 있어요. 보통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본이론반 강의를 하고 1월 달에 선행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요. 또 한 3월 달쯤에 이제 뭐 약술이라든지 뭐 다른 주제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또 정규 스케줄로 5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반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한 6월 말 뭐 이렇게 7월까지 해서 실전 모의고사반을 진행하는 스케줄인데 시험이 조금 또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본 이론도 한 달 앞당겨서 10월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10월, 11월 달에 이제 끝나게 되고 12월 한 달간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 잘 또 복습이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1월 달에는 이 정규 문풀 들어가기 전에 기초부터 이 뭐 손익산정 연습이라든지 문제를 좀 풀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들로 이제 쭉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책임근제에서 뭘 공부할 거고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거고 또 물론 1차를 또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지금 있다라고는 하셨지만 또 이게 전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해가지고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용으로 그냥 단순 외워서 공부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책임근제보험이 뭘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1차와 뭐 어떤 관련성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2차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학습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계획서를 좀 나눠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일단 책임근제보험 기본 이론반에서는요. 일단 책임근제보험이 안에 책임보험도 있고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이라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련한 이 책임보험의 전반적인 체계 정립을 반드시 하셔야 이제 문제풀이란 나중에 약술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체계 정립하고 그리고 기초 이해력 향상을 좀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국 계산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는 뭐 금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또 약관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뭐 이 과정을 다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기초적인 계산 문제 정도는 이 기본 이론반에서 어느 정도는 마스터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죠. 자, 4시간씩 8주 진행이 되고요. 이게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좀 줄여질 수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신규 배상 책임 리스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들어보셨을 거지만 뭐 기업 중대 사고 배상 책임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고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이 책임근제 보험의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본 이론 시간을 좀 충분히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재는 새롭게 발간한 2025년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수강생분들이 사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는데 기존 교재를 보면 안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뭐 꼭 이 기본 교재를 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업용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판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뭐 기출문제가 또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또 실게 되고 또 추가적인 뭐 판례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해설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용 교재는 저는 항상 새로운 교재를 봐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좀 교재의 내용이 전체적인 틀은 당연히 변경된 건 없지만 중간중간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기존 교재 가지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수업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이론서를 당연히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제가 칠판에 PPT로 요약을 했고요. PPT의 자료를 따로 드리지는 않아요. 어차피 제가 복습 노트, 서브 노트를 다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 서브 노트에 어느 정도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공부를 추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매주 지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1주차에 배웠던 내용들 2주차 시작하기 전에 이 서브노트를 통해 복습을 하고 또 새로운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습하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진짜로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용어부터 생소하고요.
또 그게 또 완전하지 않은데 또 구체적인 내용, 막 어려운 내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이해가 된 것 같지만 또 집에 가면은 당연히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읽어가지고 감을 익히시고 내가 어디쯤 왜 이걸 공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상기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서브노트를 좀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요약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해드릴 거고, 뭐 요약 자료에 대한 강의는 기본 이론 시간에 해드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어떤 흐름도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는지를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이 기본 이론 시간에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부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굉장히 따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9시 반 수업이라서 집에서 8시가 조금 안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운전 중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제 누군지는 대략 확인할 수 있으니까 봤더니 이번 연도 이제 합격자분 얼마 전에 합격했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 또 아침에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아침에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올해 합격을 못했으면 기본 이론반부터 이번에는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합격을 한 게 믿겨지지 않는다.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다른 합격생분 두 분과 함께 뭐 다다음 주쯤에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뭐 시간이 되냐 하는데 제가 이미 또 그때는 또 다른 분 합격생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문제풀이 반에 와가지고 이제 들으셨던 것 같고 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에 와가지고 이제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영상 듣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본인 스스로 이게 정말로 잘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본인 스스로를 관리하셔야지 이게 동영상도 매주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뭐 이걸 몰아가지고 막 빠른 속도로 한 번 해보고 사실 이런 것보다도 오프라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딱딱 기본 이론 듣고 복습하라고 하면 복습을 하고 또 그 다음 걸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꼭 오프라인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질문을 나중에 이렇게 받아봐도 결국 오프라인에서 들으신 분들은 희한하게 질문은 저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같은 거 알려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린 내용인데도 온라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시간 금방 가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1차를 만약에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차 과목에 이 보험 사업을 규제하는 업법이 있고 또 이 약관을 가지고 약관은 상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계약법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책임근제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이란 건 다 아시겠죠? 이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법에도 이 손해보험 편에 많은 규정을 할애해서 어떻게 하면 실손보상 원칙을 실현할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 또 손해사정 이론에도 사실은 이 계약법적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손사이론과 이 보험계약법의 이 앞부분에 보시면 왜 이 보험이 필요하게 됐는지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되고 이 대학의 교재 이런 데에서도 이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먼저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위험 관리 수단 중에 하나로 보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보험은 시중에 다양한 리스크들 때문에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위험 관리의 수단이 여러 가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이 손해사정 이론에 뭐 보유도 있고 뭐 통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우리는 보험료라는 수수료를 내고 나의 위험을 제3자인 보험자한테 계약에 따른 전가를 하는 이 위험 관리의 수단으로 보험을 현대 사회인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보험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좀 필요한 내용으로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뭐 보험업법에서는 이 사업을 생명보험 사업과 손해보험 사업으로 구분을 하면서 각각의 전 종목을 허가받게 되면 제3의 영역은 함께 영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제3의 영역이 약간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해, 간병, 질병 보험이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이 제3의 영역을 판매할 수 있고 이 손해보험에서도 제3의 영역을 함께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제3보험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 이 제3보험의 과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뭐 그런 분류도 있지만 우리 상법에서는 다시 또 생명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 생명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은, 즉 이 생명과 제3보험의 영역을 합한 인보험과 손해보험 편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각각의 좀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보험이라고 한다면 계약자가 보험 계약은 체결을 하겠죠. 그렇지만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없이는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 즉 보험사고의 당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인보험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둘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사고인 것이고 그에 따라 약관에서 뭐 고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해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사고를 보상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절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약관에 나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삼보험은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전부 다 약관 내용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뭐 어떤 법률 이런 내용이 없게 되죠. 자, 그 반면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더 실무적으로 구분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물건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보험은 전통적인 손해보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손해보험이라고 한다면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등을 얘기하고요. 뭐 운송물 같은 운송보험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화재 이런 데도 사명을 보시면 삼성화재 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해상과 화재가 전통적인 손보의 영역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손해보험을 두 가지로 나누기는 했지만 이 물건보험 또한 인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인 물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피보험자와 보험자 둘 간의 계약관계이고 그 내용은 약관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책임보험은 어떤 것이냐? 이 위에 두 가지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물건이나 또는 피보험자 어떤 뭐 생명이나 신체 사고가 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피보험자가 자기가 어떤 법적인 과실로 인해서 제3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민법에 따르면 금전으로 배상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자기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금전으로 이 제3자한테 물어주게 되겠죠. 그럼 피보험자한테 경제적인, 즉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게 되고 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받는 보험이 바로 손해보험이 되겠죠. 따라서 손해보험은 이 물건보험이던 이 책임보험이던 간에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는 보험임은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둘 간의 차이점은 이 책임보험에서 제3자가 개입되는 것이고 이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라고 한다면 이 재산이나 자기 몸의 손해가 아니라 자기가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 따라 짐으로써 물어주게 된 어떤 간접적인 재산적인 손실을 보상한다라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뒤에 가면 제가 표로 공부할 순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좀 정해 드렸을 건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딱 봐도 인보험과 물보험보다도 책임보험이 공부할 게 더 어떤가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보험, 물보험 해봤자 이 피보험자와 보험자 둘 간의 계약관계 다 약관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관만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책임보험은 약관을 보기에 앞서서 이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보험금을 줄 게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피보험자와 제3자 간의 이 법률상 책임 관계를 먼저 따져서 결론을 짓고 이 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면 이 손해를 약관,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또 한 번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공부할 게 법이 들어가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동차 보험 안 해도 어때요?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이지만 자기 신체 사고라든지
뭐 무보험차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것을 보상받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험자 둘 간에 이 상해보험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대인배상이라든지 대물배상 어때요? 이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자배법이라든지 민법을 먼저 배우고 또 약관을 공부하시게 되는 것처럼 범위가 좀 더 공부할 게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험의 분류를 좀 이해를 하셨다면 제일 중요한 건 보상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보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약관에 근거해서 손해액을 사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는 뭐 손해사고를 뭐 조사해서 법률이라든지 약관 규정에 근거해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고 사정서를 작성해서 의견 진술을 하는 전반적인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험금 지급 방법이 어떨까요? 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인보험은 기본적으로 정액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이 주된 상품인데요.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사전에 얼마를 받을지를 약속하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약정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정액보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 상해간병 질병인데요. 이 정액보상의 형태도 있고 뭐 준정액의 형태도 있지만 이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 같이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성격도 좀 함께 가지고 있지만 뭐 이거는 일부분에 국한한 것이고 대부분은 대체로 정액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생명보험의 영역에서는 사실 손해사정이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하는 게 없어요. 왜? 받을 금액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원칙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만 보상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피보험자는 절대 보험으로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자동차 보험, 우리가 배우는 책임근제 모두 다 실손보상 원칙이 당연히 실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약관, 이 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약속사항은 약관에 갖다 작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약관은 물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걸 창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법 제4편 보험편을 기본적으로 대부분 원용을 하고 약관 수정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약관을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법 제4편을 보험 계약에 관한 계약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 보험 계약법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공통 규정이 있고 이제 손해보험편에 들어가게 되시면 전부 다 이런 실손보상에 관한 뭐 대위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험금을 분담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1차를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1차를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계약법을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계약법 같은 경우에도 뭐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이런 걸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보험계약이 대표적으로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보험으로 사기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최대선이라든지 또 뭐 지켜줘야 될 또 부합계약성 같은 여러 가지 또 각기 다른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법의 또 공통 규정에서는 뭐 고지 의무 같은 것들도 뭐 두고 있고요. 뭐 보험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의무들을 또 두고 있고 의무를 위반하면 뭐 페널티를 두고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다 사행성과 관련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또 손해보험은 아까 그러한 이유로 이제 또 여러 내용을 좀 할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조문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손해사정 이론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손해사정 이론도 사실 별게 없죠. 뭐 이런 보험의 분류를 배우면서 결국 손해사정 이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생명보험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왜? 손해사정 할 게 없으니까요. 정액보상이니까요. 대부분 보시면 전부 다 손해보험의 각 개별 과목에 대해서 공통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화재보험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배상 책임을 위한 기초 개념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냥 이론이니까 이 공통적인 이론 정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거고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2차에 와서 화재보험 과목, 해상보험 과목, 책임근제 과목, 자동차보험 과목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론을 배웠던 걸 가지고 약관을 해석을 해서 보험금까지 지급하는 건 2차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지금 2차를 먼저 하고 1차 과목을 나중에 하는 분들이 동차를 위해서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왜 그런 과목들이 1차에 들어가 있고 2차에서는 1차와 어떻게 또 차별점이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훨씬 효율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고 또 2차도 그래서 수월하게 또 진도를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책임보험을 좀 구분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책임보험만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냐 아니면 배상책임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배상책임이 아닌 것들은 아까 삼보험, 뭐 인보험 다 들어가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이 자동차보험의 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사상해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또 아까 또 손해보험의 화재라든지 이런 운송보험 이런 것들은 다 책임보험이 아닌 거죠. 보험자하고 계약은 계약자가 하는 거지만 어쨌든 피보험자가 보험 대상자이죠.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고 이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보험사고가 나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내용 모두 다 어디 나오냐면 약관에 나오게 되겠죠. 약속사항을 정한 거니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관은 이 상법 4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관만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죠. 그 이전에 이 상법에 대한 기초 개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 약관들은 뭐 또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원칙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하는 이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보험이라든지 뭐 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이렇게 보시면 뭐 법률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보험금을 보험사가 뭐 면책을 하면 뭐 소송을 가가지고 어떤 판례가 나오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 재산보험 과목의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약관 내용만 공부를 하시면 되죠. 어느 정도 이해를 토대로 약간 암기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삼보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암기만 해서는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배상책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피보험자가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통해 위법한 행위라는 건 법률을 뭐 위반한 거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3자라는 사람한테 일단 손해를 끼치는 이게 바로 보험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 위법한 행위를 우리 약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사고, 입은 손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법률상 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법률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피보험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과실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뭐 금전적으로 배상을 민법에 따라 해줘야 되겠죠. 이 제3자의 손해가 1억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피보험자는 당연히 1억 원만큼의 경제적, 즉 보험에서는 경제적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게 리스크라고 평소에 생각을 한 자는 미리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에다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위험관리를 이 보험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손해보험에서 손실을 보는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피보험자는 내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 계약에 근거해서, 약관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겠죠. 자, 그럼 왼쪽과 마찬가지로 이 피보험자와 이 보험자 둘 간에는 약관 적용하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하지만 이 약관을 여기는 바로 들어가는 반면에 책임보험은 먼저 1번, 이 피보험자 제3자 간의 법률상 책임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되고 이 법률상 책임이 성립돼서 손해를 피보험자가 입어야만 두 번째로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 받아서 경제손실을 회복하게 되는 이게 바로 배상책임보험의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요, 먼저 앞부분에 이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이 손해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손실이 얼마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는 약관에서는 그럼 손실을 입었다고 무조건 보험금을 줄 것이냐,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뭐 면책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후반부에 약관에 가가지고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약관 규정까지 봤으면 얼마의 보험금을 어떠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3자가 사실 실무에서는 이 대부분 뭐 교통사고라고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서 합의도 직접 하고 보험금도 자기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건 원래 책임보험에 관련이 없어요. 책임보험과. 왜? 이 보험자하고 이 제3자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건 이 상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제3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 거지만 반드시 이런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한테 있는 게 맞고요. 재산상 손실을 피보험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자는 일단 피보험자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실무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민영보험이지만 뭐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거의 4천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한 걸 보면 전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 민영실비를 가입을 했어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공공성이랑 사회성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책임보험만이 제3자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될 약관 사회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 이 책임근제보험에서 함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피해자를 또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상법에서는 제3자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법률 부분에서는 어떤 무과실책임 법리라든지 뭐 또 다른 방향으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또 뭐 의무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강제하는 원래 우리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지만 이 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 보호 때문에 일부 강제가입 보험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3자 보호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의무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무과실 법리라든지 직접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서 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이 로직을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럼 이 피보험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뭐예요?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예요. 가해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가해자가 이 보험 계약상에서는 피보험자의 지위를 득해야만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책임보험은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종류가 많아. 상품의 종류가. 예를 들면 의사배상 책임, 생산물 배상 책임, 또 카페에서 가입하는 시설 소유자, 학교에서 가입하는 뭐 학교 경영자, 건설업자들이 주로 가입한 뭐 도급업자 배상 종류가 많은데 아니면 우리 같이 개인이 일상생활 중을 담보하는 개인 배상 책임 많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가해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배상 책임 리스크를 질 수도 있고 영업활동 중에 질 수도 있고요. 의사도 자기의 전문직을 활용해가지고 의료 과실 이것 때문에 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각각에 맞도록 의사배상 책임, 뭐 생산물 제조업자는 생산물 배상 책임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건 사실 또 우리의 특징이라서 뒷부분에 약관에 보시면 나중에 약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종류는 많지만 이 배상책임보험에서 이 보상하는 방법, 사이클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보상하는 손해가 똑같고요. 다만 면책사항도 거의 비슷하지만 일부 조금 상품에 맞게 차이점이 있어서 뭐 그런 특징들을 초반에 잘 이해를 하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뭐 제3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근제보험도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얘기한 건 일반 배상 책임보험을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뒷부분에는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름이 책임보험인 거니까 이 사이클은 사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보험자. 이 제3자가 누가 되겠어요, 결국? 왼쪽에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식당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누가 다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불특정 다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근제보험 영역에서는요. 이 제3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다치는 사람이 피제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를 하다가 뭐 업무상 뭐 부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 보험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구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피보험자가 이제 사용자가 될 건데 이 사용자가 법률 규정, 즉 뭐 민법을 위반해가지고 이 근로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를 다시 또 금전으로 배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리스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리 뭘 가입하냐면 근제보험 영역 안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을 가입을 해서 리스크를 커버하는 거죠. 이름이 사용자의 아까 여기 배상이라고 했죠? 배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특약을 가입해서 또 보험금 받으면 손실이 회복이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의 차이가 더 있어요. 이 근로자들이 열악한 지위를 이제 보호를 또 하기 위해서 원래는 민법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지만 이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번 각 재해보상 관련 법령을 만들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4대 사회보험 중에 이 산재보험이 공보험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 산재법에 따라서 이 사업주는 산재가입업장 사업주는 이 산재법에 따라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아요. 그냥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 업무 수행성, 뭐 인과관계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재법상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줘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치료비도 줘야 되고 일 못한 휴업손해도 줘야 되고 다만 보험료를 나라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이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산재보험이라는 공보험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영역은 아니죠. 그럼 이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원, 뭐 어선원 또는 해외에 직접 현지 사업장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뭐 해외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산재보험은 공보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들은 공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민영보험회사에다가 이 산재보험과 비슷한 이 재해보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각각의 법에 나와 있어요. 선언법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근제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안에 이걸 담보할 수 있도록 뭐 재해보상을 담보해주는 특약이다.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 계속 나와요, 이제. 이름이 어때요? 아까 사용자의 민법상 배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특약이었고 여기는 이 재해보상 관련 법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특약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민영보험회사에 근제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이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해외 근로자를 두고 있다? 해외 근제보험 이거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담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피해자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선순위가 무조건 산재 환자들은 산재보험 처리부터 우선적으로 받거든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가 1순위로 보상을 받고 그리고 2순위로 민법에 따라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아까 법률 규정을 위반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법률 규정을 사업주가 위반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은 질 게 없는 것이고요. 만약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가 뭘까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해보상을 받아서 돈도 이미 가지고 있고요. 또 민법에 따라서 또 소송이라든지 사업자한테 청구해서 또 돈을 받으면 어때요? 이중으로 또 보상받을 우려가 있겠죠. 절대로 보험에서는 이중으로 뭐 배상, 보상 이런 개념은 없어요. 따라서 초과액만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초과액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초과액을 지급할 것인지가 이제 근제보험 파트의 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단순히 그냥 이 산재에서 받은 걸 빼고 더 줄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근제보험에 가게 되면 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미 앞에 배상 책임 이 법률에서 다 배우고 오기 때문에 또 공부할 게 없는 것이고 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산재법, 선원법 또는 뭐 근로기준법 여기에서 어떻게 재해보상 책임에 뭐 몇 프로를 주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익히고 추가적으로 이 민법과의 관계에서 금액을 더 초과적으로 어떻게 줄 건지 뭐 손익상계라고 하는데 그 손익상계 방법까지 익히는 것이 우리 사실은 책임근제보험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약관만 공부하는 이 산보험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 영역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또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진짜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반 오고 하면은 뒤늦게서야 막 체계를 이해하고 이러니까 사실 뒤늦게서야 흥미를 가지고 막 하는데 이미 시험이
막 다가오고 있고 좀 공부량도 부족하고 이래서 되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체계 정립이 일단 무조건 중요하다. 이게 안 되는데, 기초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례 문제를 풀어봤자 나중에 조금만 변형하고 응용하는 거 내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초를 되게 저는 강조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초를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과목보다도 이 책임근제 과목을 훨씬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물론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자동차 사고는 그래도 경험 안 한 사람들이 많고 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이래서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진짜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책임근제 보험은 정말 내가 오늘 길 가다가도 갑자기 내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빠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나는 피해자인데 누구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것인지 실제로 다 우리 실생활에 다 밀접한 사고들이 다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뭐 상식도 법상식도 넓힐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보상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생활에 밀접한 과목이 책임근제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죠. 자, 그럼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학습 범위는요.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를 공부하니까 신체 영역에 국한하고요. 이 책 안에는 제3자 배상 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 보장 책임보험이 순서대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가해자가 아까 피보험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예. 자, 그리고 제3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요.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누가 다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뭐 의사 배상 책임 같이 전문직 배상 책임에서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환자겠죠.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알 수가 없는 특징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법률상 책임을 제3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제3자한테 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럼 이 법률상 책임 제가 아까 법률 규정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사인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되겠죠. 뒤에 가면 뭐 일부 특별법이 의무배책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거의 뭐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 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하는 약관이 바로 영업주가 피보험자면 우리가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개인의 일상생활 중에 사고를 담보하고 싶으면 개인배상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개인보다 영업주가 훨씬 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이 영업배상 책임의 종류가 뭐 생산물이냐 뭐냐 이 종류가 아까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약관의 내용까지 통해 가지고 결국 약관이라든지 관련 법규의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이제 손해보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요. 또 약관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하지만 또 손해보험이니까 뭐 여러 가지 보험을 똑같이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 보험금을 뭐 나눠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원칙들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요. 사례 문제는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이런 사안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가 얼마냐를 묻는 것이 사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법률과 약관과 또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험금까지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를 알아야만 최종적으로 금액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기초를 찬찬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 근제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해자인 피보험자인데 이게 사용자였고요. 피해자는 근로자였고요. 그때 법률상 책임의 근거 법률은 원래 민법이지만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 재해보상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선언법, 또 산재 환자면 산재법인데 산재보험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해보상을 담보해주는 이 보험이 근제보험 안에 재해보상 책임 담보 특약, 또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이 민법을 담보하는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그리고 나중에 이 둘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과목에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수험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법리라든지 약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용어를 잘 익히셔서 결국 암기 과목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다음은 3보 같은 경우는 아까 배상 책임이 아니니까 약관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덜 공부할 게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임근제보험 한 3번째? 아니면 4번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자동차 보험의 배상과 또 같은 점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인배상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민법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민법에 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제3자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있는 특이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자배법을 상세하게 배우고 민법은 뭐 일부 내용 조금만 배울 건데 이 민법은 우리 과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목에서 민법을 잘 수행을 해놓으시면 뭐 자동차에서 굳이 민법을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자, 관련이 있죠. 배상 책임이라서. 좀 연계를 잘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이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지급을 해야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되는 거니까 결국 피보험자의 손해액이나 피해자의 손해액이나 같은 거겠죠.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산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책임근제에서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법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요, 뭐 어디 약관에 근거해서 위자료가 얼마가 된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약관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자동차 보험에 있지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판례를 가지고 기존에 일반화된 그런 내용들의 산정 방법을 배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약관 이제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보험금은 약관에 있는 이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기 부담금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뭐 무한대로 뭐 보상 한도를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보상 한도가 있으면 어떻게 보험금을 줘야 되는지 또 이 사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별도로 지출한 비용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다 약관 그리고 계약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죠. 자, 우리 과목에서의 판례는요, 뭐 크게 등장은 안 해요. 이때의 판례라고 한다면 어떤 뭐 법리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거의 뭐 그런 큰 주제 이런 것들은 거의 변경사항이 뭐 잘 없기 때문에 판례의 내용이 등장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판례라고 한다면 아까 이 산정 방법들 이것이 판례의 방법대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내용이라서 크게 우리는 판례의 내용이 아주 많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때요? 대인배상과 함께 아까 자손이라든지 무보험차는 나 다친 거기 때문에 또 상해보험적 성격이 있어서 혼합담보의 특징이 있게 되니까 각각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상해보험은 약관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이 제3자 배상 책임은 이 법률상 책임과 함께 또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대인배상에서도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 약관에는 약관 기준에 따라서도 산정할 수 있고 또는 이 법원의 소송제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험에서는 약관 기준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약관에 상세하게 위자료는 누구한테 얼마큼 주는지 뭐 일 못한 금액은 어떻게 주는지가 전부 다 약관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손해배상의 금액 산정은 약관을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내 가족도 운전하고 대리기사도 부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내용들이 다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리의 문제 적용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을 많이 가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법리에 관련한 판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판례들이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을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마도 저는 이러한 뭐 판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자동차가 공부할 게 좀 더 고차원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공부를 하셔도 책임보험과 자동차의 배상 책임은 또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해를 기반으로 또 외울 부분들은 외우고 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 산보험과 의학은 그래도 암기에 관련한 내용이니까 또 같은 특징들이 있으니까 좀 함께 묶어서 또 공부를 하셔도 좋겠고 뭐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계획 짜는 건 가셔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 강의에서는 제가 아까 이 책임보험 체계 정립에 주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이 법률상 배상 책임 부분들을 먼저 배우게 될 건데요. 이런 법률에 이제 기초가 좀 없으시니까 이 기초에 관한 내용들을 앞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관련한 뭐 민법 규정 하나씩 조문들 필요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관 부분에 가서는 용어가 완전히 또 약관에서 사용을 하는 게 틀리겠죠. 기본적으로 용어를 또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또 보통 약관만 가지고 계약은 당연히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통 약관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또 계약법 가지고
해가지고 약관 작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법에 이해가 있으면 이 약관 내용들은 술술 잘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 특징이 피해자 보호 때문에 의무 배책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의 또 차이점이라든지 보험금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아까 손해액은 법원 기준이라고 얘기 드렸고 최종적인 보험금은 계약 조건과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서브노트까지 드렸기 때문에 꼭 예습은 절대 모르니까 예습은 안 하실 거고 복습을 반드시 미루지 마시고 그 주 거를 반드시 해갖고 오시고 이 서브노트에 보시면 이 괄호 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다 하시고 괄호 안을 스스로 반드시 채워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 주 수업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책을 공부하시고 많이 읽고요. 개념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내가 왜 이걸 배웠는지 여기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뭐였는지를 잘 기억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핵심 개요라도 사실은 먼저 내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막 문제풀이와 나서 막 약수를 공부하고 뭐 약수를 그냥 단순 외운다라고 하는데 약수를 무슨 외워요. 다 손익산정에 필요한 게 약술인데 이해를 했다면 내가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로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뭐하러 써요. 팔 아프게.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드려도 머릿속으로 그냥 다 이해를 했대요. 하지만 그걸 얘기해보라고 하면 얘기를 못 하세요. 이런 말로 하는 습관을 좀 처음부터 간단하게라도 스스로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나중에 약술 공부할 때 정말 수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복습 노트 첫 번째 거기 보시면 1차는 괄호 넣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해당 부분들에 괄호 넣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순서대로 제가 목차도 똑같이 해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넘겨보시면 객관식 문제가 등장을 해요. 21페이지 이렇게 펴보시면. 자, 저기 제가 객관식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왜 제가 굳이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놨는지 의도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꼭 잘 하시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질문들이 다 올바른 답을 고르시거든요. 모든 문제에.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뭐 책임보험과 관련된 기초 아래 설명 내용 중 올바른 답을 고르시오 해놓고 제가 예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답이 4번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1번을 읽었는데 틀린 것 같아. 그럼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밑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이해가 됐다라는 거지. 이게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대충 옳은 것만 고르시면은 이걸 푸는 이유가 시간 낭비.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내가 그냥 대충은 알 것 같아. 머릿속으로 대충은 알 것 같아. 대충은 필요 없어요. 대충 알면 나중에 절대 약술 못 써요. 약술도요. 되게 어려워 나중에 하시는데요. 짧은 내용을 써도 출제자가 원하는 핵심이 맞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내용이 막 여러 줄을 쓰고 많이 썼어요. 점수가 낮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알맹이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1번이 뭔가 틀린 것 같아. 근데 알 거는 같은데 왜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의도로 전부 다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나중에 수월하게 약수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뭐 1번 문제는 쉽지만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쓰실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차 완벽하게 이해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거를 다 복습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맨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어때요? 말로 계속 구술로 해봐야 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말로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수험서나 뭐 이런 기타 자료 같은 것들은 뭐 여러 개를 절대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뭐 나중에 뭐 모의고사 자료 많이 모으고 하는데 다 자기 거 잘 그것만 확실히 100% 이해해도 합격에는 절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지엽적인 문제에 애쓰지 말라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 목표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학문적으로 뭘 탐독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을 위해서 수험용 공부를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논의가 확실하지 않다, 결론이 없다 이러는 부분에 막 이렇게 그 실무에 가서나 고민을 해보실 뿐이지 그런 것들에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선 경험자로서 그냥 이 길을 그냥 제시를 해주는 사람일 뿐인 거고요. 절대적인 건 어때요? 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시고 노력을 꼭 해주셔야지 합격에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기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협력의 결과가 좋으려면 어때요?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면 저는 목표, 결과는 항상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위치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게 쉽게 이해를 잘 시켜드릴 수 있고 좋은 교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지 이걸 저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의를 잘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가가지고 복습하라는데 복습 다음 주에 안 오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위치에서 잘 역할을 생각을 해보셔서 결론 합격에 잘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잘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 4과목 중에서 책임근제 과목의 점수가 제일 낮은 경우를 저는 사실 저희 합격자분들 중에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4과목 중에 이 책임근제 때문에 합격에 지장을 줄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강의를 하는 것이 저의 강의 모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합심해서 잘 우리가 8주 동안 잘 지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